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3% 경제성장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고 회복세가 약하긴 해도 이어지고는 있다는 게 그 근거인데요. 하지만 부진한 고용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 문제가 심상치 않아 장담은 이르다는 게 지적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올해 가장 큰 경제정책 목표는 2년 연속 3% 성장 달성입니다. 실물지표 곳곳에서 문제가 보이고 체감 경기는 더 나쁘지만 아직까지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왔고 일단 지난 4월 달에 했던 것을 수정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현재 경기 상황 자체는 3%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적인 노력이 기울여지면 3% 근처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최대 불안 요인은 누구나 인정하고 당국도 고민을 토로하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고용 시장의 경직성이 좀 강화되는 입장에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이 성장률을 늘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성장의 견인차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신흥국 시장 불안이 부담입니다.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를 필두로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혼란은 확산할 조짐입니다. 자칫 수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계속되는 보호무역주의,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일선 산업 현장의 갈등 역시 3% 성장의 발목을 잡을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늘려 분배 개선과 내수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실물 경기 지표가 일제히 주춤하고 소득 분배까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이노믹스의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론입니다. 가계, 특히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계층 간 격차는 줄이고 이 소득을 바탕으로 내수도 키우자는 겁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 지난해 11조 원과 올해 3조 8천억 원 규모 일자리 추경 편성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분기 소득 하위 20%의 가계 소득은 작년보다 8% 줄어 역대 최대 감소세를 보인 반면 상위 20%는 1,000만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당연히 분배 지표는 역대 최악 수준입니다. 실물 경기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70%를 겨우 넘겨 5년 만에 최저고, 일자리 정부란 목표가 무색하게 실업률은 4%를 웃돕니다. 정부는 아직 입증할 데이터가 없다지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필두로 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소득주도 성장에서 1차 소득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 또는 불평등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이론적인 근거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가계소득 동향 긴급회의까지 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 경기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정부가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등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운 지역 5곳을 추가로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조업 위축에 따른 고용 감소가 부담으로 작용하자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군산에 이어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 목포 해남 등 5곳입니다. 해당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분야의 품질 고도화와 관광 인프라 등 지역별 특화 사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까지도 활용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 조선업 등 제조업 위축에 따른 고용 감소로 인해 일각에서 경기 침체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8천 명 감소해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과 경남, 전남 등은 1분기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했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계속 추가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실제 고용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사업을 낙찰받기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고려해 조정된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액 물품 계약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1억 원 미만 물품, 용역 계약은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 입찰을 도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 노동자들이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재판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을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로 후폭풍이 거셉니다. KTX 승무원을 해고하라는 판결은 당시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이용된 재판 중 하나인데요. KTX 승무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을 찾아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청사 안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신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 희생자가 됐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한 겁니다. 비서실장 판사님을 언제 만날 약속을 받고 우리 나갈게요.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기다릴게요.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해고 재판 등을 이용해 청와대를 설득하려 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이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법부가 재판을 도구로 청와대와 협상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정치적 판결이다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정말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하고.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오늘 승무원 대표들과 만나 이번 의혹에 대한 공식 해명과 향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대 수익이 줄어드는 저임금 노동자는 6.7% 정도라는 계산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비율이라는 건데 노동계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부터 꼬이는 분위기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기대만큼 보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는 최대 6.7%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컨대 내년 최저시급이 10% 오른다고 가정할 때 기본급 157만 원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원래대로면 월급이 16만 원 올라야 하지만 8만 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8만 원만 오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식으로 최대 21만 6천 명의 기대 수익이 줄어드는데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324만 명 중 비율로 따지면 6.7%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노동자 중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노동계는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이 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전원 사퇴하고 위촉장을 반납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대폭 축소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보장 자치도 대단히 한계를 크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계약안이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동향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소득 분배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 128만 6,700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 감소했습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율입니다. 반면 최상위 20%는 1,015만 1,700원으로 9.3%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고소득층은 더 여유로워진 것입니다. 경제부처 장관들을 청와대로 부른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 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장관과 참모들에게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 토론을 계속 열어 문제의식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삼성전자가 현행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무시간 관리의 직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 근로제를 7월부터 동시에 도입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월 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량 근로제의 경우엔 일단 특정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근무 체계는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소득 최하위 20% 가구 소득에서 공적 연금이나 복지 지원 등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이전 소득은 59만 7천 원으로 47만 2천 원인 근로소득을 능가했습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외부에서 지원받는 돈이 노동을 통해 버는 수입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펙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스펙이 오히려 취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핫 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펙트라쿠스라는 신조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취준생들이 자조적으로 만든 말인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취준생들이 스펙을 쌓는 이유는 서류상의 경력을 위해서도 있지만 취업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 불안감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취준생 2,1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취업을 준비하며 가장 힘든 점을 물었더니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32.4%로 1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0%에 가까운 취준생이 어학 점수 등 스펙을 쌓는다고 응답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취업 준비하는 944명에게도 조사한 결과 취업 스펙을 강화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2.2%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스펙이 취업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취업에 필요한 다른 분야의 준비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같은 조사에서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강화한다는 응답은 스펙 준비보다 응답이 적은 43.4%였는데요. 학점이나 어학 점수, 직무 경험 등이라고 응답한 이들도 38.6%였습니다. 또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분석한다는 응답은 16.7%에 지나지 않아 스펙 외의 준비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공 분야나 입사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공부는 취업에 정말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실제로 다른 취업 준비는 소홀히 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취준생들의 스펙 쌓기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지난해 구익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스펙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74%가 신입 지원자들이 쌓는 스펙 중 불필요한 스펙이 있다라고 응답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어떤 스펙을 가장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네, 가장 불필요하다고 여긴 스펙 1위는 15.5%로 극기, 이색 경험이 차지했는데요. 다음으로는 12.8%가 응답한 한자, 한국사 자격증이었고 석박사 학위에는 12.2%가 응답했습니다. 와, 의외네요. 취업 준비생들 중에 이색 경험은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스펙이라고 해서 일부러라도 이색 경험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스펙은 58.1%가 직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또 어차피 변별력 없는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22.3%였고 자격 조건을 과하게 초월한다는 생각도 12.2%나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취업을 할 때 이런 스펙은 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200곳의 기업 중 148곳이 이러한 스펙을 감점 요인이라고 응답했는데요. 실제로 이 중 21.6%는 불필요한 스펙을 갖춘 지원자들에게 감점 등의 불이익을 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을 정도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지원 직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복수 응답으로 56.3%를 차지해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는 34.4%는 높은 연봉 조건을 요구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고 28.1%는 실무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스펙으로 목표가 불명확한 것 같다는 답변도 21.9%에 달했습니다. 네, 결국 지나치게 산발적인 스펙은 오히려 취업에 독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스펙들을 자충 스펙이라고 하는데요. 자충수와 스펙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취업 준비의 경험이 많은 취준생들 사이에선 오히려 이러한 자충 스펙을 이력서에 지우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쉬지 않고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고 어필하고 싶을 텐데 스펙을 쌓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꼽은 스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스펙 1위, 바로 24%가 꼽은 인턴 경험입니다.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실무 경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또 특정 학과가 13%, 창업 등 사회활동이 11%, 공인 영어 성적은 8.5%, OA 자격증은 7.5%, 아르바이트 경험은 5.5%였습니다. 이러한 스펙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복수 응답으로 61%가 실무에 필요한 스펙이어서라고 응답한 거죠. 또
24%는 조직 적응력을 알아볼 수 있어서라고 응답했고 지원자의 성실성을 가늠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도 23.5%,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기준이어서라는 이유도 18.5%였습니다. 참고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스펙이 당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6%였다는 겁니다. 결국 다양한 경험보다는 실무에 필요한 스펙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취업을 위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스펙보다 업무와 연관된 스펙을 더 높게 평가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